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종 정리 시간이죠. 총 4회에 걸쳐서 그 부가가치세법부터 주세법까지 내소법의 과목들을 4시간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총 4회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총 4회 중에 앞에 3회는 부가가치세법을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 1회차 남은 부분에서 이제 개소세하고 주세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신데 요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OX 문제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이죠. 기출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냥 OX 문제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OX, 이거 오지선다 자체가 OX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OX 문제로 답을 골라내는 게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OX 문제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100% 기출문제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다 그러면 최소 70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니멈 70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풀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 몇몇 개만 뽑아서 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그냥 지워버리고, 맞는 문제는 지워버리고, 틀린 문제만 뽑아가지고 우리 단권화 교재 있죠? 요 단권화 교재를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문제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단권화 교재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주교재는 여기 OX 문제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역시 서브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최소 하루에 12시간씩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시간씩은. 하루 12시간씩은 공부를 해야 된다. 다만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날에는 뭐 12시간씩 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면은 다음날 피곤하니까 12시 전에는 자야 되겠죠. 그죠? 누워도 잠은 안 오겠지만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날을 빼고는 지금부터 최소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달려야 된다. 제가 그 수험 생활할 때를 더듬어 보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밥만 먹고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자면 12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뭐 어떨 때는 13시간 할 때도 있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최소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4과목이니까 평균 과목당 3시간은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각각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서 뭐 쉬운 과목도 있고 또 어려워하는 과목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 3시간을 분배하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는 과목이라면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는 까다롭게 생각하는 과목 쪽에 그 시간을 더 분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최소 12시간씩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요. 수험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시공부를 선택했던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격이라는 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합격이라는 꼴이 목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합격이라는 목표는 내 시야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합격이라는 거는 요 모퉁이를 돌아서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요 시점에서는 요 합격이라는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모퉁이 돌아서 있는 요 합격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그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단 하나의 딱 하나 남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입증하십시오. 자, 힘을 내시고요. 마지막 정리 잘해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절의 문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다 담아놨는데 1절에 있는 1페이지 문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가가치세는 국민 총 지출 중, 자, 수업을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는 문제는요, 연필로 동그라미에서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윤곽이 생깁니다. 아,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던 거지.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복습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연필로 그 문제를 체크를 하면서 따라오세요. 3번. 부가가치세는 국민 총 지출 중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투자 지출이죠. 내가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를 산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산 거예요? 투자 목적의 뭔가를 산 겁니다. 그게 투자 지출이죠. 그러나 만약에 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했다면 부가가치세법은 그게 소비재든 투자재든 자본재든 구분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유형 중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래징수 당했어도 그거 다시 되돌려받으니까 부가세 부담이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 활성화가 조성되는 장점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요거 소득세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했던 문제일 건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달력상의 1년이야.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또 하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1기라 그러고 요거를 2기라고 합니다. 물론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요 과세기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출이 됐으니까 소득세 과세기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부가치세 과세 물건은 부가가치이므로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액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부가가치 과세 대상은 뭐예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리고요, 과세 표준은요, 시그마 공급가액이죠. 부가가치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X. 9번 부가치세는 수입, 수출입 거래에 대한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꽈놨네요. 그런데 결국은 국경세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건 국경세 조정을 안 한다, 배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국경세 조정을 안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생산지국 과세원칙 방식이에요. 생산지국 과세원칙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 서로 다른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의 차이 때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그 국경세를 조정을 하죠.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식을 부가가치세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비형 부가가치세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얘기가 뭐예요? 국경세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국경세 조정을 하는 방식, 즉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2절로 넘어가서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재화의 개념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즉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자, 1번, 2번에서 말장난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재산 가치가 있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부가치세가 과세되려면 재산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재산 가치와 관계없이 재산 가치 여부에 불문하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 3번 사업자의 개념이죠. 사업자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이도 하짜리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사업자란 영리, 자, 우리 문제 보지 말고 사업자 개념이 뭐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죠?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랑 또 사업자의 개념이 또 나왔죠. 그죠?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등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게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인격 없는 사단체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거죠. 10번.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 사업자로서 법인, 국가는 제외한다고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법인격 없는 재단,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맞는데 괄호 안에 국가는 제외가 틀렸네요. 국가도 포함해야 되겠죠. 11번 면세 사업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세율만 0%일 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X. 15번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는 사업자 여부 불문하죠. 사업자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7번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자,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치세법에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대리납부 의무를 두고 있죠. 대리납부 의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등, 용역 권리 등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우리 납세 의무자는 3절에서 우리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납세 의무자는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살펴봤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대리납부 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납부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17번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18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사업자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해당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0번 사업자가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징수 여부도 역시 형식적인 부분이다. 거래징수 하던 안 하던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요게 방점이죠. 사업자가 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면 거래징수 하던 안 하던 납세 의무가 있는 거겠죠. 22번 비영리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재화 용역을 사업상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목적 벌써 냄새가 나죠.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X. 26번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당해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500만 원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직전년도 공급대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얘는 8천만 원 또는 4,800만 원에 미달하네요. 그죠? 8천만 원 또는 4,800만 원. 얘는 4,800만 원은 어떤 업종에 적용하는 겁니까? 과세 유흥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자. 자, 직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8천만 원 또는 4,800 미달이면 얘는 뭐예요? 간이가세자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이다 라는 얘기는 자, 이 사업자는 간이가세자입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4,800만 원 미달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납부 의무 면제자가 되죠. 납부 의무 면제자가 됩니다. 자, 얘가 누군데요? 개인 사업자래요. 끝났죠?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 또는 4,800 미달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고요. 간이가세자가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 미달이면 세금이 나와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면제된다고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요.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만 안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26번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납세 의무자예요. 다만 납부 의무, 세금 납부하는 의무만 면제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7번.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이지 않은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근로를 제공하는 자죠. 얘가 이제 종속적으로 어느 집단에 소속돼서 종속된 위치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근로자죠. 근로자. 그죠? 종업원. 따라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다 했으니까 틀렸고, 28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28번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전통차 제조 요 네 가지는 무조건 뭐다? 독립된 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28번은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30번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수탁자 대리인에게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런가요? 가로 안에 보니까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래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그죠? 본인, 위탁자 본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X네요. 31번 볼까요?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칙은 뭐예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든 안 되든 뭐를 정리해야 돼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수탁자.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 일단은 이게 부수재화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보험업법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법, 보험업법에 대한 은행법, 보험업법과 관련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부수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면세일 때는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거 무조건 면세라는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새마을금고는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법, 보험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수재화 용역에서 주된 거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일시유발적. 일시유발적 공급이다. 일시유발적 공급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주된 사업이 면세면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면세든 과세든 무조건 뭐다? 면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된 사업이 과세라고 하더라도 부수재화가 요게 면세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면세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과세 또는 면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면세. 그런데 과세일 경우, 주된 사업이 과세일 경우 부수적인 사업이 면세면 면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나머지라는 게 뭐예요? 주된 사업이 과세인데 얘가 과세면 과세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이 주된 사업이 면세다 과세다. 과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기관이 아니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과세입니다. 그러면 면세가 적용되려면 얘는 아니고요.
면세가 적용되려면 예이어야 되잖아. 즉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게 면세이어야 면세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대. 부수적인 공급이 뭐라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면세가 아니라 뭐다? 과세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면세다라고 했으니까, 즉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X네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벌써 간이과세자가 일기기로 나누어진다는 게 요게 모순이죠. X입니다. 그죠? 39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아니죠. 원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런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40번 제조업을 개시한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되는데 제조업이라 그랬으니까 제조업의 사업 개시일은 뭐예요?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를 시작한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맞는 얘기입니다. 41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그렇죠. 41번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아니죠. 폐업일까지죠. 그죠? 그래서 X입니다. 42번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을 개시했으나 사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 용역에 공급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그랬죠. 이걸로 우리가 폐업의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42번은 동그라미. 43번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예요? 유형 전환일이죠. 과세로 전환된 전환일입니다.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43번은 동그라미네요. 44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에요? 아니요. 이거 예외죠. 실질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인 폐업일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폐업일을 모를 때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예외적으로 폐업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에 달아놨는데 그 실질적인 폐업일은 각각의 경우에 요 날을 폐업일로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45번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소멸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한다. 폐업일은 소멸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아닙니다. 즉 위에 해설을 보시면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할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일은요.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입니다. 설립등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X, 45번의 X. 46번 분할로 인해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폐업일로 한다. 이건 맞죠? 44번의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갈까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치세 과세기간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라 그랬죠. 그림을 그려서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대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일반이었는데 간이로 이렇게 변경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하반기는 간이고 요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일반이 되겠죠. 요게 이제 1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또 6개월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하고는 관계없는데 요게 6개월이라고 하면 여기가 간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 뭘 물어봤습니까?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변경되는 해는 요 기간이고요. 요 기간이고, 변경되는 해는 요 때고요. 요 때 간이가세자가 적용되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때겠네요. 그죠? 요 때가 간이가세자가 적용되는 기간이겠네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변경 이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니요. 변경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가세자가 적용되는 기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변경 이전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그죠? 48번. 요것도 동일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49번.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가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한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으로 한다. 간이가세 포기는 무슨 기준? 달 기준이죠. 그래서 만약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 포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가세, 그 다음에 다음 달 1일부터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9번은 X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51번 볼까요? 49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가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반가세자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간이가세 과세기간이라 그러면 간이가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간이가세자. 그 다음에 포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반가세자. 이렇게 돼야 맞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51번. 사업자가 간이가세 포기함으로써 일반가세자가 되는 경우 간이가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한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한 종료일까지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일기입니다. 일기.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간이가세 포기는 언제 했습니까? 3월 7일 날 간이가세 포기를 했었죠. 그러면 자, 3월 31일까지 요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요 때는 과세 유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과세기간 중에 간이가세 포기를 하게 되면 과세기간이 이렇게 각각 둘로 구분이 됩니다. 요 노란색은 간이과세자로서의 1과세기간이 되는 거고요. 요 파란색은 일반과세자로서의 1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는 거죠. 따라서 간이가세 포기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언제까지요? 4월 25일까지 간이가세자로서의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로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거래돼서 이제 일반과세자니까 요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간이가세자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완전히 간이가세자로서 끝나버렸으니까 확정신고하면서 마무리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시작되니까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개시를 4월 1일로 우리 예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일반과세자의 유형 전환 후 최초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납세지로 가서요. 5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거. 이게 이제 사업장 단위가 원칙이죠. 53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고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주소고소입니까? 결정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고소입니다. 그죠? 54번 직매장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직매장은 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그래서 X. 55번 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 하치장의 경우에는 설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하치장의 경우에도요. 그 10일 이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매장의 경우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직매장을. 그런데 설치 신고를 하면요. 직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설치 여부에 따라서 사업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달라져요. 직매장은. 설치 신고를 하면 사업장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치장은요. 설치 신고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사업장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 각종 경기대,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요게 이제 임시사업장, 제가 지금 직매장을 임시사업장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직매장을 임시사업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직매장은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직매장은 설치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사업장입니다. 그죠? 직매장이니까 제가 직매장을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 임시사업장을 생각을 했어요. 직매장은 직매장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직매장은 무조건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임시사업장은 설치 신고를 하면 사업장이 아니고요. 설치 신고를 안 하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하치장은 어떻습니까? 하치장은 얘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얘는 설치 신고를 해야 되죠. 얘도 무조건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설치 신고를 하던 설치 신고를 하지 않던 얘는 다 뭡니까? 사업장이 아닙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임시사업장을 생각하면서 직매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55번 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 설치 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안 하면 뭐 과태료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설치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직접 판매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치장은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안 하던 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55번은 X고 56번 여기가 이제 임시사업장이죠. 임시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설치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설치 신고를 하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6번
각종 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독립된 별개 사업장으로 본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설치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원칙을 규정하기 때문에 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의 문제입니다. 56번은. 이런 문제들이 OX 문제 단독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으라 그랬습니까? 보다 정답에 가까운 게 정답이다. 분명히 세모가 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세모 문제를 잘 발라낼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라 그랬죠. 그죠? 세모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OX 문제는 다른 선택 지형 없이 걔만 딱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56번은 원칙의 입장에서는 X라는 거죠. 자, 57번.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이거 신고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게 원칙이라 그랬고요. 59번.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아니요. 하치장은 설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장이다 아니다? 사업장이 아니다. 그죠? 근데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X네요. 61번. 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을 때는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죠. 62번. 제조업에 있어서 치용제품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데 따로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 사업장 될 수 없습니다. X고. 63번. 건설업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이제 등기를 하니까 등기부상 소재지, 지점 소재지 포함하죠. 개인은 등기 안 하니까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64번. 운수업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느냐? 이름 등록한 걸 따라가라고 했죠. 그런데 법인 명의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법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등록한 그 대상을 따라가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니까 등기를 했겠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되는데 업무 총괄 장소라 그랬으니까 X네요. 64번. 65번. 개인 명의로 등록했어요. 운수업이네요. 개인 명의로 등록했으면 개인을 따라가라. 개인 명의로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업무 총괄 장소가 되겠죠. 맞네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이것도 전국을 무대로 하는 그런 거래죠. 부동산 매매. 여기서 사고 팔고 저기서 사고 팔고 이러니까 항구적인 장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도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지점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개인인 경우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67번. 부동산 임대업은 그 장소에서 항구적인 계속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상의 등기부상, 부동산이 있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데 다만 부동산에 붙어 있는 권리만을 대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68번 업무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랬죠. 70번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되겠죠. 수자원 개발, 수자원 공사, 공기업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국가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테니까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되고요. 72번 무인자동 판매기요. 이거는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랬죠. 73번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예시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사업장 외에 다른 장소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무인자동 판매기는 추가로 업무 총괄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73번 그래서 X고요. 74번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되겠고 75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74번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의 전부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되겠죠. 76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면 신고 당시 사업자의 주소고소 요거 앞 문제에서 강조했죠.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고소라고 얘기했습니다. X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기업이네요. 그죠? 그러면 업무총괄 장소로 보면 되겠고요. 자, 78번 갈까요? 78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라 그랬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79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세관 소재지고요. 80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재화 수입하는 자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 신고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징수하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수입 신고하는 자,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네요. 8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다 가능한데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8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 총괄하고 신고, 세금 계산서 교부부 등 나머지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고 8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예정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면 신고는 총괄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종된 사업장분을 별도로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85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결정경정은 총괄납부 대상이 아니잖아요. 납부 환급만 총괄이니까 이거는 각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데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X. 86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하려는 과세현 개시 10일 전에 아니죠.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납부하려고 하는 과세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승인 여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승인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그냥 과세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승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죠. 86번은 어쨌든 다 틀렸네요. 그래서 87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총괄납부를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되겠죠. 맞는 얘기네요. 89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치세 납세지로 하는 거고 9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9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포기하면 그 포기에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 신고를 했다 그러면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유형이 적용될 테니까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92번에서는 포기 신고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를 하면 사업장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사업자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94번 우리
7절까지 챕터 7까지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9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변경신고,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94번은 X입니다. 여기 그 94번의 해설에 각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느 관할에다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지 그 표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던 안 나오던 무조건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100번으로 갑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01번, 102번은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10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런데 102번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세부적으로는 요 101번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게 두 번째니까 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101번의 요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할 경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1번, 102번 같은 문제예요. 10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빈번하게 하는 거 요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배제 사유 아닙니다. 주된 사업장이 이동이 빈번할 경우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 두 가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배제 사유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쉬겠습니다.